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회의 오경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새정치연합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지난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등장으로 정치 지형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의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를 둘러싼 지역의 민심과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새정치연합 광주 서구갑의 박혜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새정치연합의 무한신안의 이윤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최영태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조선대학교 정치학과의 지병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730 국회의원 재보선이 끝난 지 이제 3주가 넘어가는데요. 그 사이에 실망했다는 질책,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런 격려, 양쪽 다 받으셨을 텐데, 질책과 격려,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저희가 그 질책이 더 크게 들립니다. 뭐,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 또 과거, 민주당이 80석일 때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선명하지도 못한데, 또 국민들이 그 아파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당도 반성해야 되지만 구성원의 일환으로서 저 자신도 사실은 크게 반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넓은 그 바닷속에 그 민심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우리가 그 물고기처럼 정말 그 민심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핵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판이 됐든 격려가 됐든 저희가 지역민들의 말씀 또 국민의 말씀을 겸하게 듣는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참패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공감 그리고 혁신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새정치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디에 있고 현 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개혁 방향은 어떤 길을 잡아야 될 것인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공감과 혁신이라는 말 속에 개혁 방향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데 다만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이제 리더십이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지금 저희한테 아프게 질책하시지만 또 저희가 정말 바꾸고 혁신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언제든지 또 저희 당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거다. 저는 그 전제가 없는 한은 저희가 사실 당으로서 기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의원께서는 질책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남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참 당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후원하고 지지해 주었는데 이렇게 참 당원들로부터도 이제 뭐 버림을 받고 또 민심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어떻게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름만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뭐 하는 생각을 바꿔야지. 저희 그 전남에 보면 뭐 5분 중에 1분이 지금 민주당원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떤 국민 전체적으로 전체 속으로 파고들어야지 뭐 일부 그 어떤 당을 이끌어가는 그 일부 또 그 강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쪽만 너무 우지하다 보니까 이 세월호 국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만 블랙홀처럼 빠져들다 보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우리 지금 당에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구상을 펼쳤어야 되는데 저는 당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방향을 잘못 제시를 했고 이미 6월 6.4 지방선거에서 그런 어떤 경고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730 재보궐선거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민심도 떠나고 당심도 떠나고 이제 결국은 당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떤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예, 진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절대 그 국민과 같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 당이 지금 원래 저희 민주당은 중도, 언건, 뭐 적당한 보수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해서 지금 그 중심이 우리 광주 전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당의 어떤 전통적인 그 어떤 정강 정책이 다 모조리 지금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그 세월호 국면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지 않고 눈물 안 흘린 어떤 국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더 계승, 발전, 승화시킬 수 있는 국회 내에서 협상과 타협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 지도부를 지금 이렇게 선출해 놓고 지도부를 흔들기로 하고 결국은 이러다 보면 분당 가고 당이 제자리를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희 정강 정책이 그 오랜 60년 전통인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었던 중도, 보수, 언건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정강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 지금 그 윤석 의원님이 말하는 이제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 민주당은 이제 실용적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는 항상 개혁적인 중도 입장을 취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저희 당의 기본이고요. 예, 당의 기본과 중심을 새로 잡아야 된다. 큰 틀에서는 뭐 동의하시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시군요. 네. 자, 국회의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새정치연합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바깥의 민심이랄까요? 여론에 대해서 우리 최영태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국민들로부터 어떤 정체성 그리고 능력 부분에서 심하게 좀 의문시 되고 있는 정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님 사이에 그 당의 어떤 방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당이라는 것은 100% 순도 사람들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되 최소한의 어떤 원칙은 이제 동의하는 이렇게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칙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체성 국민들도 자기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 세력들로부터 당의 정체성이 얼마만큼 신뢰를 받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과연 얼마만큼 개혁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현재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실망 속에서 곧바로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새정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것은 능력면에서 또 문제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당은 우선 국민들에게 비전과 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특히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정치연합이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새정치연합의 어떤 그 정치 방식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국민에 대한 귀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연합 내의 사람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원칙 없는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사장되는 예.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공천 문제는 좀 다음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리더들과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이 예. 존중받지보다는 지금도 또 뭐 유기만 되면은 리더를 둘러싸고 뭐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좀 더 스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좋습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받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예. 드는데 과거에 야당 보면 뭐 환경 노동위원이 3인방이니 교육이 3인방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시선을 모으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정치연합의 그런 어떤 이 용어가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자기 역할에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새정치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와 개혁 방향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민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른 분들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난 두 번의 선거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가장 아픈 부분의 하나는 또 전략공천 문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태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치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공천은 어떤 리더 선출과 관련해서 이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인데, 즉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기회가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권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공천에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특히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전략공천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지자체 선거처럼 이 선거는 4년 전부터 이미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선거 날짜가 예측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이 지역처럼 예선이 곧 본선에 가까운 곳에서는 강주 시민, 전라남 도민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그것은커녕 새정치연합으로 치면 강주시 같은 경우 경선이 거의 종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가지고 전략공천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선택권은 물론이요, 그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선택권마저도 박탈해버리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비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번 보궐선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실망이 컸던 것은 시장 선거의 연장선상에 있었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요. 중앙당에서 지역의 실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막는데 앞장섰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부추기고 조장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지 교수님 문제 제기를 한 번 더 듣고 두 분 국회의원들께 이제 답변을 듣는 걸로. 예. 저는 전략공천이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공천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뭐 대부분의 정당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개혁적인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전략공천의 문제는 저는 전략공천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경선 원칙이 흔들렸던 측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전략공천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원칙 없는 어떤 공천 과정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예. 글쎄, 이제 변명 아닌 변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 그 당시 이제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 때에도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제가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점 이제 저도 아쉽고요. 또 그러나 어찌됐든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민들의 그 비판이 큰 만큼 제가 당시에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공천은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쓰게 되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그 전략공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는 아마 그 여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야당에서도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이번 그 선거를 계기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향식 공천이 되면 물론 그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은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또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동원이냐 아니면 금권 선거냐 하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완벽할 수 있는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앞으로 도입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 전에 국회의원들의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 지지선언과 전략공천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바로 네. 이 토론회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가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때 윤장현 현 시장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본인들이 그런 전략공천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물음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한테도 똑같은 칼날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에 현역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공개적인 말씀은 삼가하더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비록 초선이지만 이미 정치권에 들어선 이상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비판받아야 된다면 그러한 단도대에 설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윤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두 교수님들 말씀에 참 공감을 하고요. 또 박혜자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전략공천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전략공천 하기 전에 그 지역의 유권자에게 국민에게 먼저 의견을 구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저희 당이 지금 어렵게 됐던 최초 단초가 광주시장 선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단초가 광산을 또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이 전략공천은. 유권자에게, 광주 시민에게 먼저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김한길 대표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광주시장 선거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 후보가 긍정, 부정을 떠나서 이건 순서가 잘못됐어. 잘못하면 김한길 대표 이거 보따리 싸게 생겼어. 내가 꼭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여론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광주 시민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어도 저라면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시장 후보 한 사람을 뽑는데 국회의원 5명이 거기에 쭈루루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 반발을 저는 충분히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산을 선거에 대해서도 공천에 대해서도 그것도 광산 주민들에게 물어봐야죠. 유권자들에게. 불과 한 달 전에 그렇게 광주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또 그런 어떤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서울로 들어올리고 서울로 들어올린 사람을 또다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후보자 어떤 그런 선택의 또 권한을 또 그 동작 주민들한테도 빼앗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공천 자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4년 전부터 늘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고 4년이 아니라 평생을 준비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룰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 우리 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적당한 어떤 당원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지도부 가서 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그 지도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점에 예.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합당을 했습니다. 바로 2월 말에 합당이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합당 전에는 밖에 있을 때에는 지금의 그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지지도가 높으셨습니다. 그랬는데 합당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 후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감춰져 버린 상황이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또 특정 후보의 경우에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거의 뭐 저희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한 달에 걸쳐서 수차례 만나면서 우리 그 지역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수차례 저희가 의견도 나누었고, 그러한 저희도 그 고민의 그 결과로서 특정 후보를 의 경우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예. 뭐 최영도 대표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육사 지방선거 때 보면 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새 정치는 새 인물, 새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략 공천을 정당화했는데, 바로 같은 시기에 이제 시군 구청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공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새 정치, 새 변화, 뭐 새 인물 이런 논리가 전혀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행동 방향을 볼 때 표리부동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바로 이 전략 공천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번 강주를 예를 들면 이 시의원 같은 경우 지역에서 단 한 명도 새정치회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4년 전보다 더 후퇴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새정치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얘기할 때는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과연 국회의원들이라면 한편으로는 자기 정당의 승리도 생각해야 하지만은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새정치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문제는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등장과 정치 지형의 변화, 그리고 또 정치 분위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 교수께서 우선 광주 전남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정치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영남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굉장히 이 변화가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하고 현재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 수준이고, 현재 이정현 후보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거는 실제로 소위 우리가 지역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아니면 영남의 새누리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의원께는 새정치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등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껄끄럽지는 않고요. 우선 이정현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이정현 의원이 개인기가 아주 특출한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18대 때 같이 예산 투쟁을 했었는데, 뭐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보다 더 진정성 있게 열심히 어떤 그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호남 예산 내놔라. 왜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가. 인사 문제도 그 예결위 회의장에서 그 양반이 그 발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특출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이 그 지려고 하는 선거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지려고 계속 내놨습니다. 우선 순천에서 우리 당내 어떤 그런 정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후보자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저는 이제 중앙당으로부터 계속 그 여론조사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받았는데, 최고 차이가 났어요. 20%를 이정현 후보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 순천 가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어떤 순천 정원 박람회를 국가로부터 예산을 가져오겠다. 무슨 순천대 의대를 유치하겠다. 예산을 그냥 폭탄을 내리겠다 하고, 또 그 양반 선거 전략이 또 굉장히 그 뭐 몇 번 어려운 선거를 치러봐가지고 그 시민들 앞으로 많이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저희들이 그 순천에서 어떤 교훈이 저희 민주당에는 굉장히 앞으로 예. 좋은 뭐 약이 될 겁니다. 예. 뭐 상대당 의원이지만 열정과 진정성만큼은 예, 예. 인정할 예. 만하다 이렇게 예, 예. 호평을 해주셨어요. 박 의원께서는 이정현 의원의 새누리당 의원의 등장, 뭐 우리 지역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그 지역민들을 받들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정현 그 의원의 당선이 저는 앞으로 정말 이것이 지역구도를 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 순천에서 먼저 그러한 계기를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는 영남에서도 그에 대한 뭐 호응이 있어야 정말 그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 기대를 합니다. 최영태 대표께서는 이정현 후보의 당선이 앞으로 영남 쪽에서도 제2, 제3의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가능성이 확산되려면은 예. 우선 정부가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을 시정을 해야 하고 그래야 다음 선거 때도 호남인들이 이번과 같은 어떤 선거 지형의 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게 지속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정현 의원은 이윤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어떤 그 특별한 성격의 예. 그런 인물이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지역에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새누리 인물이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좀 의문시 되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정현의 효과는 이 지역 내 정치로 본다면은 새누리당 대 새정치의 경쟁 구도 강화보다는 예.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정현과 비교하면서 바로 이 다음 선거 때 현역 국회의원 대 새정치 내의 새로운 인물들 사이에 어떤 경쟁 구도를 격화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정현 의원은 지역에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런 선거 캠페인으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선거 공약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순천에서 그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당장 올 연말에 나올 내년 예산에서 순천 곡성의 예산과 다른 지역의 예산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정현 한 사람 가지고 국가 예산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니 그동안에 뭐 새누리당이 우리 호남에 뭘 해줬습니까? 뭐 인사로 무슨 혜택을 줬습니까? 예. 무슨 최고위원 회의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그래 달라지겠습니까? 예. 결국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예. 엄청난 투쟁을 해서 지역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정현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개인의 어떤 특출함으로 인해서 당선됐고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한 어떤 순천 시민들의 어떤 강한 이 경고를 받았던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예산 문제라든가 뭐 인사 문제는 저희 당에서 할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에게 우리가 뭘 그동안 기대해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뭘 기대할 것입니까? 예. 이정현 개인으로 봐야죠. 예. 그렇지만 저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이제 또 네. 전남도청에서 당정 예산 회의를 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은 올 연말에 순천 곡성의 예산이 얼마만큼 부피가 커질 건가. 그래서 또 이렇게 비교 견적을 한번 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예산폭탄 정말 약속했던 대로 순천에 예산폭탄을 좀 터트려 예.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예산폭탄 터트려 주면 그게 뭐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정치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예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같은 야당 의원이라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끼리라 해서 예.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민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그만큼 저희도 같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끼리도 그동안에 경쟁을 해왔어요. 예. 야, 누구는 어디 예산을 어떻게 가져갔다는데 자기 지역구에 어떠느냐. 전부 저희들 간에도 경쟁입니다. 예. 또 실제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예, 당 야당 소속 내에서도 같은 지역이라도 예.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이윤석 의원님 뭐 작년에 그 예산 많이 가져가셨다고 그래서 저 역시 바짝 긴장했고 작년에 예. 또 이윤석 의원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지요. 예. 그렇게 예산은 사실 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최대 그 관심사고 정말 한 푼이라도 더 얻어오기 위해서 예.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정현 의원이 가져올 수 있다면 그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정현 의원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윤석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이정현 의원이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목포권에서 목포대학에서 의대 유치를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목포권의 의대 유치는 이제 이윤석 의원의 지역구, 신안과 무안 이렇게 도서 지역의 많은 곳에 섬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게 그간의 논리였는데 이제 동북권과 서북권이 의대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어요. 예, 국회의원은 지역도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정현 의원이 지금 소지역주의적으로 순천대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그 공약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목포대에서는 의대 유치를 위해서 25년 전부터 목포대학교 기획실장, 총장, 뭐 저희들하고 청와대고 기재부고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상공인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의대 유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순천대에서 의대 유치를 하겠다고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이정현 의원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뭐 산업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포스코라든가 LG라든가 대기업이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 현대 아산병원 서울만 놓을 것이 아니라 대그룹에서 거기에다가 종합병원을 유치하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의대, 전남대 의대보다 더 큰 그리고 이 목포대에서 의대 유치를 25년 동안 했던 내용을 목포대에서 의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이정현 의원에게 순천 정원 박람회 하나만 해도 당신 목 다 했다. 순천시 예산이 지금 80%가량이 순천 정원 박람회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해낼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순천 정원 박람회 좀 가져가자고 하니까 죽어도 안 줘요. 정부에서.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데 그걸 국가에서 가려는 국가 정원 박람회로 이정현 당신이 그거 하나만 해라. 그것만 해도 큰일 한 거다.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떤 분열할 수 있는 소지역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는 전남대 의대 유치는 목포대가 지금 그처럼 19개 전국 광역자치화 중에 전남만 지금 의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목포대가 그 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25년 전부터 활발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지 본인이 우선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예산 폭탄, 의대 유치, 무슨 정원박람회 다 이거 어떻게 지킬 겁니까? 이정현 후보. 일단 뭐 공약의 선택과 집중해야 되고 큰 틀에 대해서 우선 순천 박람회나 차려내라 그 말이에요. 해야 된다.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광주 전남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 국회의원 간의 경쟁이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의원님 말씀에 뭐 잠깐 제가 뭐 토를 좀 달면요. 순천대에서 의대 유치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이 의대를 유치하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뭐 순천 지역의 주민들을 너무 실망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정현 의원도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하나는 뭐냐면 예산을 너무 많이 따오면 또 실세라서 따왔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안 따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본인도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순천 시민들이 실망을 할 것이다. 우리 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목포라든지 이쪽 서북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동안 25년 동안 준비해 오셨는데 뜬금없이 예산폭탄, 순천대 의대, 또 순천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겠다는 너무 지금 본인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포대 의대보다 더 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아닙니까? 포스코라든가 LG라든가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형 종합병원을 순천권에 유치를 하라 그 말이죠. 그 정도 힘이면 가능합니다. 의대 문제는요. 저는 새정치와 새누리가 지역 예산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모순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고 특히 호남 지역은 영호남 간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에 수도권 대 지방의 관계에서 2중, 3중의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국가 간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뭐 수도권은 1등 국민, 뭐 지방은 2등 국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통일 배경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서울 사람들 1등 국민, 영호남 사람들 2등 국민, 그럼 자기들은 3등 국민 될 거다. 그럼 누가 통일에 나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모순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국가적 어떤 그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새정치 국회의원들 분들에게 좀 지역 발전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 때 여기 두 분은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면제될지 모르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이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말로 지역민들을 감동시킬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아마 이 지역 주민들 중에 떠오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정현이 이제 돋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이 지역 문제를 갖다가 국가적 과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새정치대 새누리는 물론이요, 또 새정치 내에서도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새정치연합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개혁의 주체 세력으로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당내 계파주의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 계파를 언론에서는 한 10여 개 정도로 꼽고 있던데요. 박혜자 의원께서는 어느 계파에 속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제가 어디에 소속된 계파인가를 봅니다. 예. 그럴 만큼 사실 저는 그 계파가 없지요. 예. 계파가 불분명한 이제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문제만 터지면 이것이 이제 계파주의의 그 산물이다. 최근에 그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강경은 뭐 소위 어느 계파다, 또 온건은 어느 계파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해설을 붙이면 정말 그런가 하고 저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당의 계파주의가 우리 당을 정말 분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 예. 정말 그 계파주의 자체를 해당 행위로 지적을 하고 계파 해체를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호남에서부터 호남 의원들이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여서 다음 전당대회 때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희 호남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계파 해체 또 계파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한 선언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서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계파주의를 저희가 청산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석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에 계파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예. 선진국에서도 다 각 지역별로 그 주별로 계파를 형성하고 있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이익 추구라든가 너무 당을 혼란스럽게 가서는 안 되죠. 새누리당에도 지금 현재 김무성 계파, 서청원 계파 있잖아요. 예. 진보당에서도 그 작은 당에서도 다 있습니다. 누구게.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어떤 비판과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계파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계파에 속하다 보면, 저보다 굳이 누구 계파냐, 말씀한다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호남이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예. 계파라는 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예결위원회에서 개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쪽지 예산이라고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거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파고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파를 건전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호남이 큰 문제가 지금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우선 이 시민단체 이 두 교수님부터 언론에서부터 3선 이상만 하면 그만둬라. 서울로 가라. 그럼 우리 호남에서 국회의장도 나오고 부의장도 나오고 상임위원장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비판을 우선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을 키워서 3선, 4선, 5선 하다 보면 그 위치가 이제 국회에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앙행정부에서 제가 이렇게 국정감사 가서
우리 고향분 어디 계셔요? 한번 이렇게 점심시간에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보면 예. 이 계장급 이상은 특히 조직이나 예산을 지고 있는 데는 아예 없습니다. 끌어올리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인물을 키워야 되고 또 행정부에서도 인물을 키워야 되고 다음 어떤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호남에서도 인물이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너무 그냥 중앙당에서도 어떤 양보만 있다면 호남부터 그냥 우선 희생을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 호남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장 열심히 싸운 세력들이고 어떤 민주당의 어떤 중심화 혼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자기적인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개파 문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호남의 인물론 문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가지를 좀 엮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개파 부분 관련해서 뭐 저도 뭐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닌데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파는 없애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뭐 저는 그거는 뭐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오히려 개파를 활성화시키고 개파가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뭐 제도화시키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역 정당을 활성화시키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에 당원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존재를 하는데 당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등록된 당원들은 있죠. 근데 실제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원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의 당원들은 거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인물, 대표적인 국회의원을 양성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단결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단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호남을 뛰어넘는 탈호남적인 가치를 제시해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때 그야말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노력들이 전제가 돼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3선 이상 국회의원 할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요구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유화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에 뭐 국회의원 숫자는 많지만 중앙 무대에서 보면 좀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없다. 존재감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뭐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들께는 좀 죄송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자괴감도 드시겠어요? 네. 저 역시 이제 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저도 그 간담회나 수차례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호남은 뭐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제끼고 그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으면서 참 어떻게 우리 호남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중심적인 축이면서도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이제 선수로 그 물갈이론을 우리 스스로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윤석 의원님 말씀에 그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선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활동이 정말 호남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고 그 지지를 받을 때 인물이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과정도 선수와 무관하지는 꼭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경륜이 그만큼 또 쌓여야만 전국적인 그 인물이 되는 것이지 뭐 국회의원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그 튀어난 그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제에 그 지역민들께 부탁 말씀을 올린다면은 저희 지역의 인재를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좀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뭐랄까요. 정치를, 호남 정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 정치인이나 지역 인재나 좀 저희가 좀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조건 몇 선 됐으니까 넌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당신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수용하기가 훨씬 어떤 쪽으로 노력해야 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 개파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정당이 발전하려면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여러 모임체가 결성이 되고 선의 경쟁을 하고 하면서 당의 정체성,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일부 시민단체들의 경우 좀 중진 의원들은 서울로 가서 경쟁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게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유능하고 비전이 있는 정치인들은 이 지역에 남아서 뭐 재선, 3선, 4선이 되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당신은 서울로 가서 하라. 이것은 곧 서울 중심주의에 우리가 물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비전 이런 정치인들을 갈망하지 그게 선수에 의해서 전국적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과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이분은 사실은 71년도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이미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회의원과 지역 유권자들의 소통 문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말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에 국회의원들이 제때 나타나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또 늘 시간을 쪼개가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데 소통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과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 간에 좀 간극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 대표께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주실까요? 저는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밀착 소통을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이제 주말에 많이들 내려오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말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지역의 시, 군구, 도의원들입니다. 어떤 국가의 중요 사안이라든가 해서 지역에서 이제 쟁점화됐을 때, 예를 들어 지금을 들어 예를 든다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과 관련된 뭐 서명도 받고 있고 릴레이 단식 농성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보면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시군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들은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검과 관련되면 이 새정치연합의 주요 과제인데 왜 새정치연합의 하부 구성원들 그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군구나 도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시민사회 행사라는 건 자체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의 어떤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보면 오히려 새정치보다 훨씬 적은 정당의 그 당원들은 많이 참석을 하는데 새정치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나 지역민들로 하여금 이 밀착 이런 게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해준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좀 더 가라앉고 국회의원들은 중앙에서 하니까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통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언급하실 사안이 없으시면 저도 예, 뭐 말씀을 교수께서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아까 이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주 지역인가요? 호남 지역인가요? 5분의 1이 당원이다라고. 전남이요. 예. 근데 제가 광주에서 본인이 당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당원들이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별로 안 한다. 그리고 그 시군구 의원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반영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을 정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당원이 그냥 일상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 시기에 투표만 하는 또는 정당이 어떻게 보면 선거 조직으로만 존재하지 이게 국민 대표 기능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 부분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드리면 한 2, 3주 전에 목포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그 추모 행사가 1박 2일로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광주 IMC에서 추모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정치 당원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 행사에 모두가 다. 예. 이게 바로
현 주소가. 현 주소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참 박혜자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게 최근에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법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줄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피해가고 싶은 질문을 저희한테 던지시네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걸개 그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에서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암스 랭스 프린스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팔 길이 원칙이죠.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인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손바닥 원칙. 그러면 손바닥 거리밖에는 떨어지지 않는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원칙과 사이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지만 그건 유머로 자연스럽게 풀어갈 일이지 그것을 이렇게 그 정치가 개입을 하거나 또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저는 우스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의원께서 이윤석 의원께 질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꼭 집중해서 이것만큼은 성과를 내고 싶다. 한 30초 정도로 줄여주십시오. 뭐 전남은 아무래도요 농수산물이 뭐 생산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이 그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주산지 농산물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법률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이 반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지금 많이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양파값이 예를 들면 20kg 한 망에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생계비,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거죠. 양파만 하면 안 되니까 저쪽 남해의 마늘, 강원도 고랭지 채소 뭐 이런 농수산물들과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 박 의원께서도 남은 임기 동안에 꼭 집중해서 이것만큼은 내 성과를 내고 싶다. 예,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광주의 가장 큰 건국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아시아 문화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이제 개관을 앞두고 꼭 있고. 1년 남았네요. 예, 그런데 개관에 앞서서 저희 지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운영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동의 의견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월 정기국회 때 이 법을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서 지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예, 9월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가 좋든 싫든 우리 생활 곳곳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정치부터 조금씩은 좋게 갖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KBC 열린 토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